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네요. 자, 금이 지금 4,9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은이 지금 99달러거든요. 이제 100달러 넘어서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변곡점에서 좀 더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더욱더 힘이 커지고 있죠. 그게 누구냐? 이 피터 시프인데요. 피터 시프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금과 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 금 옹호론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뭐 피터 시프 쇼나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대표 이력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마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제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재정 적자가 결국에는 이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면 라이브 영상으로 올리면서 진정한 붕괴가 시작됐다 하면서 요즘 돌아가는 매크로 경제를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드리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생각도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느라 시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 번씩 봐주시고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피터 시프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는 폭락론자다. 폭락론자니까 별로 볼 게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말이 요즘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죠. 금과 은 가격, 금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뭐 5,00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작년 1년 최근 1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면은요. 이게 금 ETF고요. 그다음에 은 현물 ETF예요. 78%, 213% 올랐잖아요. 네, S&P 500이 12.9% 올랐고요. QQQ인 나스닥 100이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5% 올랐는데요.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요. 금과 은이 월등하게 많이 올랐다. 거의 뭐 4배, 5배 가량 올랐죠. 거의 보면 5배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라서 결국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저도 금과 은을 원래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엄청 주목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 저도 ETF나 주식 이런 거 많이 봐드리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ETF 이렇게 많이 봐드렸는데 최근 진짜 2년 사이에 저도 금과 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진짜 변곡점이 오는 거다. 이 금과 은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왜냐 지금 보면 코스피랑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83% 올랐는데요. 은이요. 1년 동안 213%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금은 78%, 코스피가 98% 올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달러가 2.37% 올랐죠.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뭐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간 뭐 저평가 받아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식 상승에 비례해서도 금과 은이 많이 올랐다는 게 이게 좋은 신호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뭐 삼성전자든 엔비디아든 아니면은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그냥 은 상승이 없이 금과 은 상승이 없이 올랐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혁신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올랐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냥 봤을 때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서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과 은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피터 시프의 말에 더욱더 이제 언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이 지금 이틀 전에 라이브 이 팟캐스트에서 미국 경제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달러 동반 추락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요즘 이 트럼프와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했고 분석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약간 이 피터 시프도 유튜브를 하고 언론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과장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달러 패권의 즉각적인 붕괴다,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도래다, 2029년식 대공황의 재현이다, 막 이런 약간 과장된 내용을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채가 뭐 이렇게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기록적으로 증가를 해도 이거는 뭐 급격한 뭐 이런 종말론적 뭐라고 해야죠? 이런 붕괴가 아니라 그냥 지속적인 조금 긴 시간에 느린 침체가 올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조금 두려워지는 게 뭐냐면 미국 자산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뭐 달러 인덱스나 미국 국채가 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죠?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상승 이런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금과 은, 그다음에 해외 시장, 한국도 비롯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이 주식이 또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요즘 벌어지는 사실이기도 하니까 또 피터 시프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지금 붕괴되는 신호인가 아니면은 그냥 순환매로 돌아가는 신호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터 시프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의 지금 38.5조 있잖아요. 이 부채,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 이거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프의 예측은 이것은 즉시 붕괴를 초래한다 하지만 실제 지금 뭐 하버드, 뭐 제프리 펜켈 뭐 이런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결국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만성 질환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시프는 즉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막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하는데요. 주류 이런 경제학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급격한 붕괴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 뭐 사이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프는 이걸 지적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국채 이자 있잖아요. 이 부채 이자가 결국에 국방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빚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피터 시프는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버드 경제학자 제프리 프랭켈이라고 하죠. 이분은 부채 궤적을 분석한 결과 공식적으로 보유된 부채 그 GDP가 99%에서 29년에 107%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2055년에는 GDP가 156%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국방비도 올라가고 연간 이자도 올라가면서 점점 좋지 않은 속도로 가고 있긴 하다. 그래서 80억 달러 여기 나와 있죠. 지금 80억 달러로 계속 월 지금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25년 말에 102%, 그다음에 29년에 107%, 35년에 119%, 55년에 156%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프 주장과 비교를 해보자면 피터 시프는 이 부채를 지속 불가능하며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데 프랭켈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결국은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붕괴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심각한 이런 재정 위기 이후에 감축을 하면서 점점 이제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통제 불능에 빠진 금리다. 왜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죠.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뭔가 진짜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수치가 올라가면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의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장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만성적으로 이걸 관리를 안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뭔가 터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채권 금리를 그래서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뭔가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원래 이루어진 낮은 금리가 이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가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위협 뒤에 숨겨진 위기라고 해서 이런 얘기했죠. 매도하면 보복하겠다. 미국 자산을 매도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보복할 것이다. 다보스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패권국의 태도는 팔든 말든 상관없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이번 발언의 본질은 뭐냐? 팔지 말아달라. 팔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니네들 압박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채권왕에서 이제 뭔가 금융 조난 신호를 트럼프가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린란드 사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해야겠다. 미국이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유럽,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들이랑 사실상 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면서 점점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이 명분이 점점 떨어진다. 이제 탈달러화 할 수 있게 이런 명분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뭐 자기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노르웨이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린란드 먹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거 봤을 때도 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때문에 진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급등을 하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해보자면 강자의 위협인가 채무자의 비명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해독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 의미는 니네 채권 팔면 우리가 힘들어 제발 팔지 말아달라 이 의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채권 국채 시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뭔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취약한 상태임을 전 세계에 자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역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서 포식자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과거 계약할 때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각국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걸 돈을 받고 그 나라의 이 나토라고 하죠. 나토의 안보를 보장해줬잖아요. 안보를 보장해주고 무역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시장들을 보호해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기축통화의 이런 이득을 많이 누렸죠. 미국이. 그런데 이제는 그걸 배신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네. 미국 달러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왜냐? 우리가 이 미국 달러를 사주고 미국 국채를 사줬을 때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안보 보장을 받고 그런 반대급부로 안보 보장을 받고 미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야 되냐. 특히나 덴마크 연기금이 지금 저기 보세요. 그린란드를 저렇게 압박을 주니까 이 8조 달러의 규모의 미국 국채 매도 러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과거에 이제 미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해외 매수자들 원래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있으면요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 매수자들에게 이게 쭉 매수를 시켜서 이게 돌리면서 기축통화의 이점을 누렸어요. 근데 이 순환고리가 단절이 되는 거죠. 해외 매수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거 만들어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지만 이것도 꼼수죠. 제가 이거 보고 금과 은이 더 오르겠구나. 이 꼼수를 피는 거 보니까 뭔가 국채가 이상해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전통적인 매수자들이 이탈하고 있죠. 중국도 지금 이탈하고 있고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도 당연히 제재 때문에 이탈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요 중국은 뭐 지금 6,826억 달러를 축소를 해서 17년 만에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1.2조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이런 매수자들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 가장 보수적인 큰 손들이었죠. 유럽, 북유럽 특히 덴마크랑 스웨덴 이런 연기금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매도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 때문에 유럽마저 이제 흔들면서 가장 보수적인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점점 이탈을 하고 있다. 이탈의 뭐 세 가지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미국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그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이런 국채에 대한 이런 이자는 더 올라가겠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또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해외 매수 기반 붕괴했는가 교체되었는가 이거를 보자면 뭐 물론 중국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막 국채를 막 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던질 수도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이 국채를 다 팔 수는 없어요. 다 팔아버리면요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을 해버리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도 줄이고 있지만 중국조차도 막 엄청나게 이 국채를 팔아버리면요 중국조차도 경제가 안 좋아져요. 왜냐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서히 팔겠죠.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급격하게 막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뭐 금방 뭐 국채가 다 팔릴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이제 장기로 갈수록 미국 국채를 중국은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년에 또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공급 폭탄이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조 달러의 차환 및 신규 발행 물량이 시장을 덮친다고 합니다. 원래는 과거 평균은 이렇게 낮았는데 이제는 만기 도래 국채가 9.2조 달러고요. 그다음에 신규 재정 적자 이게 1.9조 달러다. 그래서 약 11조에서 12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신규 발행 필요액이 11조에서 12조 달러 이 국채인데 과연 이제 매수자가 그렇게
있을까? 왜냐 유럽까지도 이제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신규 이런 이 국채 매수가 예전보다는 어려워지겠다. 물론 팔리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팔려고 하면요 예전보다 이제 금리를 올려줘야겠죠. 그러지 않고서야는 이 국채 수요를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지속 불가능한 이자 비용, 이 국방비를 넘어선 청구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가 국방비를 뭐 2배로 늘리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해서 국방비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폰지성 역학 진입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장기 국채의 매력도를 구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12조 달러를 살 것인가, 이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해외 이 매도 축소하고 있죠. 그다음에 민간도 지금 한계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불확실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일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는 연준이다. 그래서 연준이 그럼 이 국채를 매수하려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최후의 매수자가 될 텐데,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죠. 화폐 발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채의 화폐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금과 은이 이렇게 급등하는 지금 이유고요. 은이 지금 100달러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눈산태 이 100조 달러의 대이동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채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채권 시장이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자본은 유출돼서 귀금속 시장, 이 금과 은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안전 자산이라고 여겼던 채권이 점점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금과 은의 가치는 더더욱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장 규모가 여기 나와 있죠. 100조 달러와 2조 3조 달러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작은 컵에 이 댐의 물을 다 담으려고 하면 이게 가치가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까. 이 100조 달러가 여기로 2, 3조 달러 귀금속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 오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뭔가 경제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소비자가 왕인가 생산자가 왕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소비자는 원래 대표적으로 기축통화인 미국이었는데요. 이제 생산자였던 이런 세계가 이제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착각은 소비가 지금 경제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혹한 현실은 생산 공급이 이제 진정한 권력이 되면서 세계는 더 이상 빚쟁이 소비자, 이 미국을 필요하지 않는 지금 정도로 가고 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문제면서 구매력이 점점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붕괴의 니콜, 미국의 구매력이 이제 생산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로 이전을 하고 있다. 특히나 아시아로 이전을 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 자체도 트럼프가 초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짓 안전자산이 지금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비트코인의 이 처참한 실패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원래 주식시장 붕괴 시에 원래 비트코인 이거를 막아준다,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요 트럼프가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변동성을 만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방어를 못 해주고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금이 아닌 진짜 나스닥과 연동된 고위험 자산이란 거가 이게 지금 판명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만의 대가이다. 마이클 세일러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손실 보면 마이클 세일러는 진짜 이거 구조도 진짜 이상하거든요. 20억 달러를 추가 매수를 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부양을 하고요. 매수 중단 직후에는 가격이 또 폭락하고, 그다음에 평가 손실이 뭐 마이너스 1억 달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매수가 멈추자 시장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이제는 자전거래로 매수 펌핑을 하면서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올리는 거 아닌가. 물론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영광은 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안전자산이니 뭐 금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얘네들도 초고위험 자산이 아닌가, 나스닥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자산은 금과 은 빼고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여러분들의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이런 안전망이 아니다, 안전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시프가 또 시장 붕괴의 증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거든요. 지금 보면 중앙은행은 금 매입이 뭐 1044톤 이렇게 24년에 이렇게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서 21년 평균 473톤을 크게 상회를 했다. 야, 이때 지금 이렇게 모았던 것보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엄청난 금 매수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25년 3분기에도 220톤을 매입을 기록해서 95% 중앙은행에 지금 2006년 금 매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 엄청나게 지금 금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질적인 이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결국에는 달러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폴란드, 브라질, 인도 이 주도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칭이 되고 있고 달러 제재 이후에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이후에 이거 가속화되고 있죠. 시프는 이거를 금 본위제로 복귀 신호라고 보고 있고 달러 몰락의 전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실제로 진행 중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뭐 즉시 달러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맞죠. 근데 점점 이렇게 달러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장기적인 이런 안목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금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은이 100달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100달러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금도 아마 5,000달러 넘어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장기적인 이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봤을 때 지속적인 이런 하방의 이런 단단한 지지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 금이나 은을 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사는 거죠. 아, 이때 사도 뭐 또 오를 거야. 왜냐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해 주니까. 은은 어떻게 하냐? 은은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진짜 태양광이나 이런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화폐 본연적인 이런 의미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으면은 더 좋아질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뭐 트럼프가 계속 키워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 대한 이런 압박을 주면서 통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키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로 봤을 때는 달러 패권 균열은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 약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또 피터 시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있잖아요. 이게 외환을 갖고 있는 보유고인데요. 여전히 지금 지배적으로 FX 거래에서 90%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58%가 지금 달러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배적으로 달러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그널이 있죠. 달러 인덱스가 9.4% 하락을 했고요. 석유 거래에서 이제는 탈달러화가 20%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브릭스의 이 중국 인도 갈등 등으로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달러 지위는 지금 보면 서서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브릭스가 커지면서 결제 비중이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브릭스 비중으로.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달러가 80% 이상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이러면 뭐 과반수 이상이니까 달러가 지배력이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70% 근데 저는 이게 70%만 빠져도 아니 60%까지 빠지면요 이거는 달러가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뭐 과반이 넘어서 달러가 아직도 지배적이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거래 기반으로 이 신용 기반으로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80에서 70% 떨어지면은요 달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80% 한도 내로 이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70%로 줄어들면요 한도 줄어든 만큼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계속 경고를 피터 시프도 하고 다른 뭐 여러 경제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무서워서 금과 은을 제가 무서워하는 만큼 모으고 있거든요.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사실입니다. 유럽은 지금 점점 몰락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반대급부로 브릭스가 뜨고 있잖아요. 인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중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더 많이 이제 성장률이 높겠죠. 브라질이나
앞으로 진짜 성장성이나 인구나 자원이나 경제 이런 성장 이런 거를 G7이 잘할까요? 아니면은 브릭스가 잘할까요? 미국 제외하고 한번 G7을 보세요. 과연 걔네들 중에 제대로 된 이런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깜냥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C5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브릭스의 이런 성장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결국 달러를 대체되는 이런 결제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뭐 금의 상승은 뭐 지금 뭐 거의 따놓은 당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십은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고용 통계 조작인가 방법론의 차이인가 해서 피터십은 이거 고용을 좀 조작하는 것 같다, 마사지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마사지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 두 번째 또 있는데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2.7% 이게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것도 또 피터 시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 미국의 지금 실질 이런 뭐라고 해야죠? 생활 물가나 지금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봤을 때 실생활에서 진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뭐라고 해야죠? 지표로는 많이 안 오른다, 이렇게 물가 안정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랑 이런 거는 엄청 잘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 물가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가 좋으면 물가는 많이 안 오르고, 그런데 지표적으로 물가는 많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실질 이거랑 명목상 이런 인플레이션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피터 시프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과거에 피터 시프는 이걸 많이 맞췄냐 이걸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2008년 때 맞췄다고 합니다. 2008년 때 하우싱 크래시,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잖아요. 이거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골드 롱텀, 그러니까 금의 지금 장기적인 이런 상승도 맞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죠. 그때 당시 2009년 당시에 뭐 금이 5,000달러 갈 것이다 해서 이거는 맞추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갈 것이다,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2012년에 달러가 붕괴될 것이다,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달러는 예상과 다르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피터 시프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929년 대공황처럼 아마도 피터 시프는 이런 붕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뭐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부채 악순환,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인건과 생산성의 괴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서 뭔가 진짜 위기는 올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이랑 스태그플레이션이 서서히 오면서 장기적 침체가 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린 침체가 아마 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개입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경제 위기나 이런 걸 예측하고 뭐 달러를 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급격한 붕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지금 화폐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면서 주식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금이나 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진짜 저는 꼭 담아야 되는 이런 자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보면 확률을 드러냈거든요. 향후 10년 미국 경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뭐 즉각적인 이런 붕괴 위기가 오거나, 그다음에 30%는 AI 붐이 일어나면서 기술 도약을 하면서 엄청난 발전으로 이런 침체 없이 그대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30% 확률도 있고요. 근데 60%가 대부분의 이 확률이 아마도 저성장, 그다음에 구조적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점점 느린 침체가 가속될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금과 은은 계속 상승할 수 있겠구나. 기축통화가 바뀌면서 저는 그런 예상도 또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예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터 시프는 세부적인 사항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라고 또 조언을 해줍니다. 금과 은을 보험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이 몰빵 금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저는 근데 여러분들 20%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드립니다. 이제는 금과 은을 20% 가까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 달러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물 보유 또는 토큰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저는 뭐 ETF는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이 확률이 있긴 한데 그래도 ETF라도 은이랑 금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실물은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ETF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물 모으신다고 하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이 실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은은요, 제가 샀을 때보다 거의 뭐 3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은 실버바 1kg를 샀을 때가 2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600만 원, 이제 700만 원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사는 게 가장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여기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해 보시면요, 옆에 이렇게 제품 떠요. 실버바랑 골드바 뜨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한번 이렇게 실물도 보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존 버나드가 이렇게 정보 주니까 도와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됩니다. 다른 거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진짜 막 이런 거 자료 조사하거나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지금 뭐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도움 많이 되고 운동 많이 되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자산 배분은 미국을 넘어 기회를 포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 성장주 비중을 축소를 하고 가치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관련 기업을 조금 모아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 이런 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멤버십에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공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붕괴라는 환영 속에 속아서 시장을 떠나지 말고요. 대신 여러분들 언제라도 지금 이런 뭐라고 하죠, 시장이 지금 올라서 좋지만 이런 축제를 즐기되 빨리빨리 퇴장할 수 있는 이런 나인, 그러니까 비상구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 축제를 즐기시면서 춤을 추면서 놀면서 결국에 만약에 위기가 딱 발생이 됐다, 벨이 울린다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포트폴리오로 유연하게 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피터 시프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뭔가 위기는 벌어지고 있고 그런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금이 5,000달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은이 100달러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언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